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등장해서 실망하셨죠? 진도상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제 1장이 끝났고요. 우리 챕터 2로 넘어왔어요. 챕터 2에서는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이 뭐냐면 조직에 관한 거를 우리가 많이 살펴볼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조직 구조에 관한 거,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경영정이 내렸을 때 경영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고 계획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경영 개념뿐만 아니라 경영 역할, 경영 기술, 경영 기능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래서 경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을 했고, 두 번째 이제 경영의 대상인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2장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3장에서는 그럼 어떤 거 공부할까요? 그런 경영에 있어서의 대상인 조직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배웠고,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기업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3장에서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등장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조직 특징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조직 특징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봅시다. 첫 번째 핸드아웃 보면 커먼 고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한글로 써볼게요. 이 공동의 목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커먼 고울.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건 당연히 뭐가 강조돼요?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경영 기능 얘기할 때 우리 가족도, 그죠? 우리 집도, 가정도 하나의 조직이 될 수 있다.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직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미리 다 써버렸네. 조직이 추구하는 존재 근거, 미션과, 그죠? 존재 근거의 미션과 바람직한 미래 모습인 비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공동의 목표는 미션과 비전에서 비롯되니까 첫 번째 특징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조직의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혹은 그 양상을 띠고 있으면 우리가 조직으로 파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하니까 이거는 디비전 오브 레이버. 이거는 분업이라고 해요. 분업. 이 분자가 나눌 분자죠. 일을 나누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나누어서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떤 거냐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다. 효율성은 뭐라고 배웠어요? 앞에서 우리가 경영 얘기할 때 투입 대비 산출물을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원료를 적게 투입하고 산출량이 많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고, 투입되는 시간을 적게 하고 산출량을 많게 하면 역시 효율적인 거라고 하니까 이거는 비슷한 말로 능률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어요. 능률을 위해서 분업을 한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한자 쓰기 연습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이게 조로자잖아요. 조로. 조로자를 쓸 때 능률을 높인다고 이렇게 하죠. 계집녀를 계속 먼저 쓴 다음에 아들자를 막 쓰다 보면 나중에 아들자가 막 엉켜있고 그렇잖아요. 효율성 추가 아니고 잘못된 거고, 효율성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일을 나누어서.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속도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누구야?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스미스, 그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국부론에서 분업이 능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일화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오핀 공장에 방문했다고 해요. 오핀 만들 때 여러 가지 공정이 있을 수 있는데 금속을 자르고 구부리는 공정이 있잖아요. 크게 2가지 공정을 보면 2가지만 있다고 치면, 그럼 이 2가지 공정을 분업화하기 전에 한 사람이 금속을 자르고 구부리고 2공정을 하는 것보다 자르는 거는 자르기만 하고 구부리는 건 구부리는 일만 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잖아요. 그죠? 투입되는 시간이 적어지고 산출물이 많아지고, 그 소개를 하면서 오핀 공장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성공을 거뒀다 이야기를 해요. 분업은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분업을 하기 위해서 과업을 어떻게 나누느냐, 절차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중심이라는 거죠.
프로세스 중심으로 일을 분업화시키고, 또 한 가지는 영역별로 카테고리 별로 일을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차를 두어서 분업화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그 제철소 가보면은 어떻게 어떻게 금속을 뽑아내죠?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코크스라는 걸 섞어서 용광로에서 끓이잖아요, 그죠? 끓인다는 게 맞나? 불을 막 떼잖아요. 그러니까 코크스와 철광석을 넣으면 그러면 그 철이 분리되죠. 그 쇳물이,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쇳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뽑아내는 거, 압출하고, 누르기도 하고, 압연하고. 이 절차별로 공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철소에서는 분업할 때 절차별로 얘기하는 게 대표적이고요. 대부분 영역별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카테고리별로. 조직 내에서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부서. 저번에 소개했던 어떤 부서? 1장에서 소개했던 기능 단위 부서. 펑셔널 유닛. 그죠? 마케팅 부서. 그죠? 경영 단위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 배웠잖아요. 인사 부서, 재무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 그래서 기능 단위 부서를 두어서 능률을 높인다. 이를 나누어서 수행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세 번째는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좀 의역을 하면 통합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분업화를 하게 되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분업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자, 기능 단위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해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재무부서하고 마케팅부서 같은 경우 서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휴먼 스킬 설명할 때. 마찬가지로 기능 단위 부서에서 재무부서는 재무부서 일을 하고, 여기 재무, 파이낸스, 여기 마케팅 부서라고 하면 서로 자기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통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전에 제가 계집여자를 썼을 때 이 계집여자와 아들자자가 잘 붙으면 조우로자가 되는데, 이게 잘 안 맞으면 조우로자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통합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능 단위 부서에서 나누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나누어서 수행했던 업무들이 조화롭게 잘 연결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부서 간 네트워킹 문제도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는 인사부서 입장만 볼 게 아니고, 그죠? 다른 부서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런 예도 있어요. 자, 다른 예를 봅시다. 이해 안 된 것 같아요. 자, 국세청이라는 데 들어보셨어요? 국세청 보면요, 국세청 상급기관으로 본청이 있고, 국세청 본청 밑에는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이른바 지방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뭐 이런 큰 대도시에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하니까 서울지방국세청, 그죠? 뭐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대전지방국세청 이렇게 얘기하고, 각 국세청별로 세무서를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세무서. 저는 이제 서울인데, 저는 은평구에 살거든요. 은평세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써봅시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은평세무서. 그러니까 전부 지금 다 세무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면 세금을 갖다가 7월달에 8월달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세금을 내거든요. 주택 보유물에 대해서. 근데 제가 세금을 한 5년 동안 안 내서 탈루한 세금이 한 5억 정도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은평세무서에서 세금 안 낸 무언에 대한 조사를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조사하는 업무, 조사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다 자발적으로 잘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금을 5억을 탈루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은평세무서에서, 제가 은평구에 살아요. 은평구에서 파악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사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이제 뭐 공지를 하겠죠. 뭐 목표물을 배송하고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세금을 탈루해서 상당히 세금을 체납을 했다라고 이제 지방소득세 보고가 되겠죠. 여기도 조사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한 행정력을 보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방소득청에서 해결이 안 되면 본청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에서 세금 안 내는 이원을 포함해서 뭐 부산에서 세금 안 내는 뭐 원우, 그죠? 그 다음에 저 대전에서 세금 안 내는 뭐 우이, 이런 친구들을 쭉 파악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겠죠. 통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업무 불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직은 일을 나누어서도 하지만 모든 업무들이 서로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은 통합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이어러키 오서리티. 자, 권한 계층. 조직 내에는 권한 계층이 존재해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사원, 그 다음에 대리 보통, 그 다음에 뭐 과장, 부장, 뭐 이런 직위체가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어떤 회사는 뭐 무슨 뭐 선임 책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담당 선임 책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매니저 뭐 이렇게 통일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직 내에서 어쨌든 보이지 않게 이런 위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위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그죠? 어떤 업무에 대해서 권한 계층을 둬요. 그죠? 근데 권한 계층이 심해지면 조직이 수직적인 모습을 갖게 되니까, 그죠? 여기를 정점으로 해서 계층별로 이 수직적으로 가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에 계층이 너무 심하면 최상층에 있는 사람하고 맨 아래층에 있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는 조직을 이렇게 수평화시키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노리는 거죠. 자, 요 얘기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하게 되겠고, 어쨌든 조직의 네 가지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공동의 목표, 커먼 골이 있다. 복수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디비전 오브 레이버, 분업화를 한다. 효율성을 위해서. 세 번째, 통합성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업무가 어떤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업무가 서로서로 부서 간 조직 내에서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한 뭐가 있다? 권한 계층이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보여지면 우리가 조직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인 4페이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4페이지는 우리 제목을 보면은 민츠버그의 스트럭처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조직의 구성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의 구성 성분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이 바로 민츠버그라는 학자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요게 한 5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경영 관련된 시험들, 그래서 뭐 경영 지도사라든가 뭐 공인노무사에 민츠버그의 뭐 조직 유형 쓰고 뭐 저저저거 하는 뭐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데, 이게 50년 전, 정확하게 아마 1972년인가 3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한 50년 됐잖아요. 지금의 이 얘기를 현대 조직에 맞춰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현대 조직에 맞게 하시고, 만약에 이제 수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책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조직의 구성 5가지 성분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직에서는 이제 최고 경영층, 스트래티직 에이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스트래티직 에이펙이 뭐냐면 최고 경영층이에요. 탑 매니지먼트. 조직은 최고 경영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미들 매니지먼트. 이걸 미들 라인이라고 했죠. 우리 핸드업 보시면 탑 매니지먼트를 스트래티직 에이펙, 그 다음에 미들 매니지먼트를 미들 라인이라고 했어요. 중간 관리층.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번호를 이렇게 쓰자. 이게 3번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테크노 스트럭처. 테크노 스트럭처가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테크니컬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텝. 일단 적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스텝. 이 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말로 하면 지원이거든요. 지원. 요거는 어드미니 스트레이티브 스텝. 관리 지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퍼레이팅 코어. 운영핵. 그래서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러니까 경영 관련 시험, 노무사나 공인노무사나 경영지도사에 잘 나오는 시험에서는 그 민츠버거가 얘기했던 조직의 5가지 성분이 탑 매니저서부터 오퍼레이팅 코어까지 5가지 구성되는데 이 5가지의 어떤 구성 성분에 따라서 뭐 조직이 뭐 심플 스트럭처, 그 다음에 머신 스트럭처, 머신 스트럭처래. 머신 뷰로크러시, 뭐 기계적 관료 조직.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뷰로크러시, 전문적 관료 조직. 그 다음에 디비전드 폼. 디비전드 폼은 사업부 조직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도크러시, 이렇게 5가지 조직 구조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5가지 다 이해하시는 거 지금 조직하고는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거는 심플 스트럭처하고 디비저널 스트럭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츠버거가 얘기한 용어로 얘기하면 디비전드 폼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제가 초반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 최고 경영층이 조직에 구성된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낫겠다.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번호 쓰면 편할 것 같아요. 다 쓰면 기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우리 핸드하고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네모로 돼 있나? 여기 1번이고 여기 3번이고 여기 2번, 여기 4번, 여기 5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리를 좀 해보면 최고 경영층은 우리 배웠어요. 조직에서 상무, 전무, 직위로 보면 부사장, 사장. 그리고 중간 관리자, 미들 라인은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팀장이나 부장 얘기했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자 2번, 4번을 볼게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2번은 테크노 스트럭처, 테크니컬 스텝, 그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스텝이 뭐죠? 스텝 개념만 아시면 돼. 우리가 영화 촬영할 때 조명 스텝, 뭐 분장 스텝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어떤 예술 작품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텝이라는 건. 그래서 조명도 해주고 메이크업도 해주고,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부서를 얘기해요.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부서들. 가장 대표적인 게 R&D 같은 경우죠. R&D는 뭐냐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거 모를 것 같아요. 모르는 학생 있을 수 있으니까 R&D 하는데 이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연구 개발이라고 하죠. 그죠? 현대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연구소가 있어요. 엔진도 개발하고 기타 부품도 개발하고 조향장치 개발하고. 그죠?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어요. 뭐 IT 부서 있잖아요. 그죠? IT 부서도 있고 연구소 같은 경우도 있고. 그죠?
기술연구소 뭐 이런 거. 병원 같은 경우 보면 암센터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관리 지원이라고 그래서 관리 잘해, 관리 지원, 뭐 인사 부서, 그죠? 마케팅 부서, 구매 부서. 제조업체라고 한다면 지원 활동이 기술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자동차를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더 연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연료를 적게 쓰고 어떻게 하면 공기장을 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관리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죠. 몇 명이 투입돼야 되는가 어디에? 제조 현장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5번이 오퍼레이팅 코어. 오퍼레이팅 코어는 제조업체에서는 생산시설을 얘기해요. 생산시설. 그리고 해당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원료나 부품을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가, 관리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 민츠버그는 이렇게 5가지로 얘기했는데 현재 조직을 보면 이 지원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져서 지원부서를 이끄는 중간관리층들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 중간관리층이 최고경영층과 구별돼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2번, 4번, 5번으로 다 흡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원부서, 기술지원부서, 관리지원부서도 다 중간관리자들이 포진한다. 다시 얘기하면 R&D 센터라는 기능단위 부서, 연구개발인 기능단위 부서, 그 다음에 IT 부서, 그 다음에 인사부서, 마케팅 부서에 업무의 총괄 책임을 지는 중간관리자들이 가 있고 임원진들은 따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는 제조상에 있어서의 품질을 책임지고 여러 가지 생산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중간관리급의 사람들이 내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3번은 지금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조직에 있어서 이런 5가지라고 이 이야기를 일단 하고 이 5가지 모습에 따라서 조직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 지원이 중요할까요? 관리 지원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한데 기술 지원이 더 중요할 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R&D 센터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죠. 비행기 만든다고 해보세요. 보잉이라는 회사 아시죠? 여객기 만드는 회사. 보잉 같은 경우에는 R&D가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연구 개발이. 그래야 효과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관리지원부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역시 R&D와 같은 기술 지원이 중요하다. 반면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서는 요 관리 지원이 더 중요하죠.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 종업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고객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죠? 항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승무원들이 고객들하고 일일이 면대면으로 접촉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부서 같은 관리지원부서가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활동들이 조합돼서 조직이 구성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 지원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포션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서는 관리 지원이 더 중요하다. 자,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 민츠버그가 얘기했던 조직의 이런 5가지 구조, 3번 미들라인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4가지 형태가 어떤 식으로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병원을 가지고 이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